또 영화의 클라이맥스인 여러분들이 영화의 대표적인 편집의 문법의 성서와 같은 오데사의 계단의 학살 장면은 꼭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유튜브 치면 오데사의 계단 학살 장면은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의 강렬한 대비와 가속도의 화면 편집으로 인하여 최고의 긴장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영화적 조형 요소들을 완벽하게 구성함으로써 몽타주 미학의 교과서로 불립니다. 이렇게 하이키와 로우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소프트라이트와 하드라이트가 밝기의 미미한 궤조 차이를 통하여 영화에 회화적 인상을 주는 조명 기술입니다. 하이키나 로우키는 화면의 전체 밝기를 밝은 쪽으로 할 것이냐 어두운 쪽으로 할 것이냐를 선택하여 영화의 주제와 분위기를 결정하는 조명 방식입니다. 하이키나 로우키는 영상 전체의 콘트라스트 폭을 매우 좁은 영역으로 제한하는 조명 기술입니다. 밝은 쪽으로 콘트라스트의 폭을 제한하는 경우가 하이키이고 반대의 경우는 로우키입니다. 로우키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어두운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로우키가 장중하고 위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반면 하이키는 젊고 개방적이며 행복한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렌즈에 들어오는 많은 빛의 양은 렌즈의 난반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이키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장유모의 붉은 스팟의 여주인공의 운명적인 사랑을 매우 감성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런 효과를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하이키의 효과를 만들어내서 붉은 스팟의 여주인공의 운명적인 사랑을 매우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이키 조명은 종종 지각된 연상작용을 뒤엎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의 감독 영화 사이코에서 사용된 조명이 바로 하이키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폭력적인 장면들의 하이키 조명을 사용함으로써 관객의 관습적인 상징들을 들춰내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톤의 밝기가 만드는 입체적인 공간은 미장센 측면에서 역동적이고 때로는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데이비드 핀치의 세븐을 보면 이런 공간의 조명의 사용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븐에서 로키가 밝고 어두운 공간 속에서 어떻게 리듬감을 갖고 다이내믹하게 이동하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영화입니다. 꼭 세븐을 한 번쯤 보십시오. 그리고 영화의 주제와 분위기가 만드는 상징성은 특히 로키 조명 기술이 흑백 필름을 만났을 때 빛을 더욱 발합니다. 페르소나에서 최고조에 달하나 암흑의 상징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잉그리드 베르만의 영화죠. 페르소나. 두 여주인공의 내면적 상황은 로키 조명과 강한 콘트라스트를 통하여 화면 속에서 소리 없이 분열과 통합을 반복합니다. 이처럼 어쩐 빛의 미장센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봤습니다. 서서히 세계 미장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색은 기본적으로 분위기와 톤을 형성합니다. 빛과 다른 특성은 상징적인 시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 2에서 소프트라이트가 만드는 부드러움은 심도 깊은 촬영과 만나 노스텔지어 장면을 하나의 영상미로 완성하는 겁니다. 소프트라이트가 만들었던 영상미는 노란색이 만드는 시간의 상징성으로 다르게 해석됩니다. 흑백이 가장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차이를 통하여 역동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반면 칼라는 중심색과 주변색 사이에서 만들어진 색의 강도 차이를 통하여 역동적이고 활기찬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흑백 영화에서 이렇게 칼라 영화로 넘어갔던 이유도
색을 통해서 역동적이고 활기찬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색 관계와 같이 색의 강도가 심한 경우 서로 다른 원색은 프레임 안에서 강렬히 충돌하여 감정을 유발시킵니다. 색의 강도 차이가 적은 채도를 병치시키는 경우 감정은 상대적으로 약해져 매우 수동적이고 평온한 상태입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색채 관계는 분명 매우 특별한 표현 도구입니다. 시각적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치밀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분홍시는 그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크니컬러 기술이 보여준 상징적인 색채 영화는 분홍시입니다. 김혜수가 주연이었던 분홍시는 또 어떤 인간의 정신세계, 정신혼란적인 세계를 보여주고도 있죠. 기회가 된다면 분홍시도 한번 보십시오. (21세기) 초 고화질 디지털 카메라 기술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색채 영화는 워쇼스키 형제의 스피드 레이서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정상 이상의 채도, 일반 한계선을 넘어서서 독특한 색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워쇼스키 형제의 스피드 레이서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워쇼스키 형제 스피드 레이서입니다. 자, 또 이탈리아 영화의 정말 대표적인 감독이라고 보시면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안토니오 감독의 첫 번째 색채 영화인 붉은 사막은 등장인물의 정서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수단으로 색초가 사용됩니다. 이 영화의 원색 비행은 등장인물과 함께 나타나서 그들의 내면 상태를 드러냈다가 등장인물의 이동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미켈란젤로 영화에는 생도가 하는 원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 성장의 산업사회에 내재한 부조리와 한 여인의 소외감을 아름다운 색을 통하여 절망과 불안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사막에서 화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인의 삶의 아픔을 영상으로 억압된 역사 속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고뇌를 아름다운 색채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한 원색과 불안정한 구도, 때로는 묵화 같은 짙은 그림자로 주인공의 삶과 죽음에 대한 번뇌와 깨달음의 경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장센에 사용되는 색채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또 이런 아픔과 고통의 역사를 러프하게 드러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영화가 만다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색의 대립적인 관계가 역동적이고 활기찬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원색과 무채색의 대립 관계는 현실과 비현실의 세계를 들어주면서 구도자의 길, 종교의 길을 만다라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색은 전개될 사건에 대한 불안감을 매우 적절하게 표현해주고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나쁜 비, 모베상이라는 거죠. 있죠. 불란생하죠. 원색과 무채색의 대립을 통하여 세기말적 우울증과 불안감을 숨막힐 듯한 아름다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년 소녀를 만나다에서는 무채색의 흑백 대립을 사용하여 사랑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죽음을 상징적 의미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빛과 색의 미장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네오가락스의 나쁜 피와 소년 소녀를 만나다 그 영화를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세계의 미장센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배적인 색과 조화로운 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색의 상징성은 강약에 따라 지배적인 것과 조화로운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지배적인 세계 상징이 내러티브를 위한 의식적인 연상작용이라면 조화로운 세계 상징은 내러티브의 무의식적인 연상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적인 색과 조화로운 색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세계 상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바로 의식적인 연상작용이나 무의식적인 연상작용을 색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배적인 색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끌고 가는 상징이라면 조화로운 색은 이야기에 끌려가는 상징인 것입니다. 지배적인 색은 내러티브의 전체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합니다. 폴란드 출신 코지시토프 키엘로슬로버키 감독의 블루, 화이트, 레드는 지배적인 색의 상징을 통하여 전체 연작의 내러티브를 연결합니다. 자유, 평등, 박애를 우리의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깊은 성찰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블루, 화이트, 레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세계 대표적인 색을 상징적으로 잘 사용하는 대표적인 영화들입니다. 프랑스의 누벨 이마주 감독들이 빠른 화면과 강렬한 색감으로 순수한 사랑을 표현했다면 느린 화면과 약한 색감을 통하여 젊은이들의 순수한 사랑을 표현한 감독은 유아이 시온지입니다. 실험적인 영화 언두에서도 강박성 증후군이라는 일종의 독특한 사랑병을 표현하기 위해서 화면 전체를 엷은 오렌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여주인공의 사랑에 대한 구속과 집착은 광기와 식욕을 상징하는 오렌지색과 더불어 절묘한 영상미를 보여주겠습니다. 유아이 시온지는 정말 빛과 색을 잘 사용했던 대표적인 감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신들러 리스트 여러분들 영화를 보셨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신들러 리스트는 객관적이며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서 다큐멘터리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흑백으로 촬영된 영화에 붉은색을 부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식적으로 색의 상징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붉은색 코트를 입은 어린 소녀의 모습은 나치들의 잔인한 광기를 불러들일 또 다른 죽음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상징성을 드러내는 지배적인 색과 달리 조화로운 색의 상징은 관객의 무의식적인 감성을 유도하기 위해 내러티브 안에서 은밀하게 작동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황제 영화에서도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붉은색을, 권력은 노란색을, 신지식인은 초록색을 사용해서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점으로 전환될 때는 흑백에 가까운 낮은 채도의 색채를 사용했습니다. 자, 차가운 색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차가운 색은 샤이닝의 밝은 공간은 소름 끼치는 최고의 공포감을 체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폐쇄 공포증에 의해 점진적으로 쌓아올린 긴장감을 관객이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순간 극도의 공포감마저도 흰색의 차가운 공간 속으로 몰아넣음으로써 피부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최고조의 공포감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18세기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인간 군상에 대한 스탠리 큐브릭만의 냉소적 시각을 완벽한 아름다움을 그려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촛불 조명으로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촛불에 의해서 드러나는 영상은 샤이닝에 그렇습니다. 샤이닝은 촛불 조명으로 유명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8세기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은 베리 린든입니다. 베리 린든은
18세기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인간 군상에 대한 스탠리 큐브릭만의 냉소적 시각을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그리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촛불 조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촛불에서 드러난 영상은 한 폭의 아름다운 유화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빛을 발산하는 촛불은 기부인의 모습을 아름답게 비춰줄 뿐만 아니라 곧 시작될 것 같은 사랑에 대한 기부인의 흥분된 감정 상태를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세컨드를 통하여 등장인물의 내면을 그려내는 촬영 감독으로 스튜어트 드라이버그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색이나 따뜻한 색과 같이 세컨드를 중시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감정들, 공간들, 그리고 시간을 위하여 자연주의적 세컨드를 찾는 것이 조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인 캠피언의 피아노를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제인 캠피언의 피아노에서 스튜어트 드라이버그는 세컨드를 통하여 등장인물의 내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세계로 정의된 각각의 장소를 통하여 등장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화 피아노는 장소와 갖는 세컨드가 등장인물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은 깊은 해저와 같이 푸른색을 띠기도 하고 황량하고 파괴적인 공간은 갈색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으로 정의된 각각의 장소는 등장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주인공의 사랑이 발전되어 가면서 차가운 푸른색 계열의 공간은 점차 따뜻한 붉은색 계열의 공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인 캠피언의 피아노 영화를 보면 처음 시작 때부터 어쨌든 바다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숲에서의 푸른색들 등등 많은 것들이 자연의 색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과 달리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이 거리감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따뜻한 색은 차가운 색보다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색이 갖는 온도를 잘 사용하면 추가적인 조명 효과도 없이 전경과 배경 사이에 깊이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차가운 배경이 전경과 배경 사이에 깊이감을 어떻게 만드는지 영화에서 잘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전경으로 등장한 인물은 배경으로 사용된 차가운 색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가깝게 느껴지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게이샤 추억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빛과 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또 화제를 바꿔서 사운드를 시작을 해볼까요? 사운드와 또 사운드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촬영에 대해서 안 했던 것들도 조금 더 하고 보충을 할까 합니다. 또 다시 한번 이야기에 대해서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운드로 지금 시차부터 시작해서 다음 차시까지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음향 효과나 다른 효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빛과 색을 통해서 어떤 컬러가 갖는 이미지 죄송합니다. 빛이 갖는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사운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영화는 이미지와 사운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미지 상당히 중요하죠. 사운드가 올바로 녹음이 안 된다면 아마 영화는 완성되지 못할 겁니다. 현대사에서 사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절실히 느끼게 될 겁니다. 물론 초창기 사운드가 없을 때는 어떤 특수효과도 넣을 수 있었고 사운드도 넣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현장 사운드, 대사가 가장 중요하죠. 대사를 통해서 스토리가 전개하기 때문에 대사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사운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초긴장을 하는지 알 수 있겠죠.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대부 영화를 촬영했던 사람입니다.
감독이죠.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이번 기생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 봉준호 감독이 언급했던 분이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였죠. 그 감독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운드는 영화의 판이다. 최소한.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영화가 이미지로만 된 것이 아니라 사운드로 되었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죠. 사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운드에 대해서 더욱더 영화에서 집중을 하고 들어야 될 겁니다. 사운드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1895년 무성영화 공작문을 나오는 노동자들이 상영됐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루미에르 형제가 이걸 찍었죠.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작문을 나서는 노동자들이 최초의 어쨌든 무성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927년 부분적으로 유성영화는 재즈 싱어입니다. 재즈 싱어 때 처음으로 이렇게 나그라라는 동시 녹음 기계 장치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 녹음이 진행됐습니다. 1928년 유성영화에서 My Wife's Gone Away가 유성영화로 시작됐습니다. 1928년에 유성 장편 영화는 The Light of New York, 뉴욕의 빛이라는 영화였습니다. 1940년 3채널의 판타시아, 3개 채널에서 이렇게 어쨌든 사운드를 발전됐죠. 1952년은 This is the Cinerama 7채널에 있었습니다. 1955년 오클라호마 뮤지컬 영화에서 타드 아워 시스템이 이렇게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말 휴대용 나그라 녹음기 개발로 해서 동시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녹음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976년 돌비 스테레오 8채널 나스빌에서 이렇게 이용됐습니다. 그리고 1983년 THX 스타월즈 리턴 오브 더 제다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990년 시네마 디지털 사운드에서 딕 트레이시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시애틀 사운드에서 1993년에는 주라식 파크가 나왔습니다. 주라식 어떤 공원의 영화에서 이렇게 디지털 시애틀 사운드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면서 돌비 디지털 사운드는 스타워즈에서 음악이 빵빵하게 나오게 됐었죠. 2000년대 들으면서 초저가형 디지털 캠코더 보급이 확산되면서 사운드 녹음이 훨씬 더 쉽게 됐죠. 이런 사운드의 역사를 볼 때라도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사운드가 이렇게 발전됐습니까? 근데 지금은 돌비 스테레오 채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꽝꽝꽝 울리고 그렇죠. 사운드의 중요성을 더욱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한번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가면 사운드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운드 없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화가 이미지로 전달되면 철학적인 의미적인 내용이 전달된다 하겠지만 이렇게 사운드를 통해서 영화가 완성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음악, 이렇게 사운드와 이미지가 통해서 영화가 완성된다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라는 이미지만으로 이룩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운드가 함께 합쳐질 때 영화가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영화라는 것은 단지 이렇게 이미지와 사운드로만 된 것이 아니라 유성영화, 무성영화 등등 한번 보면서 느껴보십시오. 무성영화 시대 때는 변사라는 게 상당히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운드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